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이제 3월부터는 제가 2월에 이제 공지를 해드렸듯이 이제 3장 등기 절차 총론부터 강의를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등기법은 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만만한 것 같지만 공부를 막상 해보면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3주차까지 3장이 한 3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3장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4장, 5장, 즉 4장 표시에 관한 등기, 5장 권리에 관한 등기가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쪽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을 봅니다. 3장. 자, 3장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세 블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3장. 이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다. 총론. 등기 절차 총론 해가지고 이 등기법이라는 것이 실제법이 아니라 절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출제되는 것도 절차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법은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민법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넘어와서 이것을 등기에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등기법에서 공부를 해서 그걸 민법에다 적용을 한다? 공부 방법 거꾸로 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절차 총론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하면 이제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해서 등기관이 이제 무엇 할 수 있고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할 수도 있고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각하와 기록이 무엇했을 때 각하 기록이 부당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블럭,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첨부 정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거 두 번째 블럭, 이쪽이 마지막으로 심사부터 이쪽까지 세 블럭으로 나눠집니다. 자, 등기는요. 등기는 신청주의고 출석주의고 그리고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구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출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출석하라는 거죠. 등기소에 가서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 출석주의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국가 지자체 관공서라고 보통 칭하죠. 관공서가 촉탁을 할 경우에는 출석주의에 예외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왜 출석주의에 예외냐면은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소에 가지 않아요. 등기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주의에 예외다라고 할 수 있고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방문 신청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죠. 즉 전자 신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등기 자체가 모두 다 전자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 신청을 하고 있죠. 전자 신청은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무엇을 하고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무엇을 하지 않는다? 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청주의 맨 위에 23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신청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신청의 의무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신청의 의무 규정. 신청의 의무 규정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장은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모든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신청의 의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2월달 강의하고 연장선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이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교재 어디를 펴보시냐면 여러분들 쭉 넘기셔가지고 243페이지하고 지금부터 이제 243페이지와 244페이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내용은 2페이지 정도 되지만 간략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신청의 의무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면은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엇이 있다? 대체적으로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보통 어떤 거를 기록하나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무엇을 기록을 해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을 하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들어가지 않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구조하고 종료하고 무엇이 들어간다? 종료하고 면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면적에 이제 증가와 뭐를 가져올 수 있냐면 감소를 가져올 수 있죠. 뭐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적에서는 분할, 합병이라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분필, 합필이다라고 얘기하죠. 토지의 경우에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경을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자, 신청 의무 있다고 그랬죠? 몇 월 이내 해야 되는 거냐면 1월 이내에 해야 돼요. 즉 부동산의 표시가 변경이 됐다.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됐다. 건물의 표시가 변경이 됐다. 몇 월 이내 해라?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표제부에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멸실 등기. 토지와 건물. 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멸실됐을 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전부 멸실됐을 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3월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등기법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2월에 등기법 했던 거를 보고 3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3월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 이해 못 하십니다. 아시겠죠? 꼭 2월 달에 했던 등기법 1장과 2장에 대한 강의를 꼭 들으시고 3월 강의로 오셔야 돼요. 아니면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3월로 오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토지 건물이잖아요.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가 무엇이 될 수 있고 토지가 멸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도 멸실이 될 수도 있지만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존재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존재 건물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토지와 건물이 멸실됐을 경우에는 몇 월 이내에 해라? 몇 월 이내에 하냐면 1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제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 우리는 요거밖에 지금 교재에는 요거밖에 안 써 있지만 멸실 등기도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등기 한번 했었죠. 표제부의 등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무엇을 먼저 정리한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그리고 1월이에 하는 겁니다. 누가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표제부여하는 거니까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만?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딱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가볍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1장에서 표시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할 때, 즉 기능에 따라서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 을구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신청에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얘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요. 투기라든지 어떠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며칠 이내 하도록 되냐면은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무엇을 했다?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할 것 같으면 처분할 것 같으면 자신 앞으로에 먼저 무엇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B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에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이제 무엇?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매매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 당시에 만약에 계약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로 따라서 이제 구별이 돼요. 만약에 A와 B가 계약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다면 계약일로부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날로부터 이렇게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엇을 해라? 보존 등기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자, 소유과 이전 등기는 마찬가지로 소유과 이전 등기는 쌍무계약이 있고요. 편무계약이 있잖아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이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역시 매매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주죠. 중도금도 주죠. 잔금도 주죠. 그날로부터 60일이에요. 즉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라.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라 이겁니다. 근데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증여란 말이에요. 이 증여의 경우에는 언제부터냐면은 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증여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 60일 이내에 등기를 넘겨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235페이지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우리는 신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우리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냐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이의 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무엇하고 이의 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명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법원의 명령은 어디에서만 등장을 한다? 이의 신청을 하다 보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한 4개 정도 딱 등장을 할 겁니다. 이의 신청을 공부하다 보면 몇 개? 4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공부하는 내용인데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 원래 통상적으로 임차권의 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임차권 명령 제도라고 써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촉탁을 해요. 등기소에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령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역시 이 가등기도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에 협력도 하지 않고, 그죠? 그랬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에 가가지고 소명하면 돼요. 어떠한 지금 상황인데 가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소명을 하면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이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그것을 가지고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공동이지만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얘는 무슨 신청이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자, 직권등기 다음 시간에 이제 직권등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보통 직권등기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라든지 후속 조치에서, 전제 조건 또는 후속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전제 조건 또는 후속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다? 직권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등기관이 얘를 기록을 하려면 어떤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한 이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먼저 앞에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관이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직권말소 대상들이 거의 80%입니다. 이렇게 등기관이 어떠한 직권에 의한 등기는 어떠한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거의 90%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지문을 읽고 이거는 전제 조건이네, 이것은 후속 조치구나 라는 것을 딱 깨우치면 직권등기는 어려운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데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신청의 개념이에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공동신청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하고 누구?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을 무슨 신청이라고 한다? 공동신청이라고 그래요. 이때 의무자와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시험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는 것도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먼저 관공서의 촉탁에 대한 것부터 먼저 봅니다. 자, 235페이지로 보시면은 235페이지 당사자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의 의무가 있다는 걸 같이 설명해 드렸고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요걸 의미하는 거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당사자가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발생을 하죠. 의문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관공서는 도대체 누구를 관공서라고 칭하느냐 이거죠. 누가 도대체 관공서가 될 것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고 지자체를 의미해요. 국가와 지자체. 여기서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를 의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관공서의 범위로 들어가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어떠한 무슨 공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관공서의 범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36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이렇게 써 있죠. 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도 관공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죠. 그렇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등기에 있어서 다양한 예외 규정을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출석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관공서가 촉탁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공동 신청을 해서 등기가 가능하느냐? 오케이, 이것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국가가 관공서라고 표현할게요.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거죠. A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처분합니다. 이것을 매매 계약을 이제 해서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A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기가 이제 A에서 B로 관공서에서 A로 넘어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관공서가 이제 매도인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는 여기서 무엇이다? 매수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요. 그랬을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해서 그냥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고요. 관공서가 촉탁을 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냥 관공서가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무슨 신청으로도 이렇게 공동 신청으로도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관공서가 촉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때는 이제 그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촉탁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림 이쪽에다 그릴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관공서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가 매도인의 입장이니까 A를 의무자로 하고 관공서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이렇게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관공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관공서가 촉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촉탁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공동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관공서가 무엇 할 수 있어요? 관공서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무자,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235페이지 더 알아보기 볼게요.
국가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예요. 권리자인 경우. 그러면 의무자의 무엇을 받아서?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촉탁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 촉탁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 관공서가 의무자야. 그럴 때는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촉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촉탁을 하지 않고 둘이 이렇게 어떻게 공동으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4번에 이렇게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요. 관공서가 이렇게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관공서니까 신뢰할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무엇시킨다? 면제시킵니다. 즉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면제한다는 소리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작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 기록하고 대장, 지적공부죠. 대장의 표시가 서로 틀렸을 때, 즉 부동산의 표시가 비록 무엇하더라도 불일치하더라도 이를 무엇한다?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하지 않고 그러면 각하한다 그럼 틀리겠죠. 32회 때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각하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죠. 각하하지 않고 이를 무엇한다? 수리하더라 이겁니다. 또 기타적으로요. 관공서가 의무자죠.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의무자죠.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 인감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인감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공서의 어떠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 몇 번에 나와 있나요? 6번에 나와 있나요? 5번에 나와 있네. 보통 관공서가 촉탁하는 것은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렇게 압류라든지 이렇게 처분 제한의 등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나와 있죠. 압류,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어떤 권리의 이전이라든지 말소 등기. 근데 수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기업자가. 근데 그 수용의 주체가 관공서가 되면 촉탁 등기합니다. 됐죠?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 제한의 등기, 압류 등기,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과 말소.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에 수용의 주체가 관공서일 때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관공서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상당히 이제 어떠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39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권리자 의무자. 등기 신청 행위와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했는데 행위의 어떤 의, 성질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넘겨가냐면 240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신청 뭐가 나와요?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럼 교재가 3페이지죠. 3페이지지만 이 부분이죠. 지금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등기 신청 적격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거를 찾아주면 돼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것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서도
43페이지에 핵심 콕콕 해가지고 등기 신청 적격 여부 있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 교재 240페이지부터 보면 나와요. 자, 여기서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인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자기 명의로 무엇을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살짜리도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태아가 문제가 됩니다. 태아. 무엇이 문제가 된다?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즉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그래서 항상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이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이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태아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요 태아 때문에 그렇더라 이겁니다. 자, 정지조건설에 의하면은요.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소급되겠죠. 근데 해제 조건설에 있어서는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아 명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판례에 의하면 판례는 무엇을 취하고 있냐면 판례는 이렇게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무엇을?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자연인과 태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연인과 태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인. 당연히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법인은 법인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게 공법이에요. 공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자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은 시, 군, 구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구 명의로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요거의 아래인 읍면은 무슨 읍, 무슨 면 명의로는 부적격이 되는 거예요. 부적격이더라 이겁니다. 교재 보시면 법인에 대한 내용 좀 나옵니다. 자연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법인이든 공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불문하고 무엇할 수 있다?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공법인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다? 국가 지자체다 이겁니다. 읍면인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리동이에요. 리동인. 원칙은 X예요. 원칙은 X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엇이 가능하다? O가 가능해. 등기할 수 있어요. 즉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비법인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의 형태로서 리동의 경우에는 등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뭐라고 써요? 자연불악인 리동이 자연불악이 대표자를 두어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동창회 등등등 이러한 것을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비법인 사단 재단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신청은 대표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신청만 대표자 관리인이 하는 겁니다. 무엇만? 신청만 대표자 관리인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냐면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돼요. 따라서 사단 또는 재단은 권리자와 등기할 때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대표자 관리인은 오로지 등기를 신청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관리인은 권리자 의무자는 될 수가 없어요. 요거 조심해요. 신청만 대표자 관리인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민법상 조합.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고 합유자 전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합유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합유의 어떠한 특징 중에 하나는 등기할 때 별도의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총유죠. 총유. 그다음에 이제 공유가 있고 총유가 있고 합유가 있어요. 민법상 조합은 합유로 등기를 하는데 별도의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조합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특별법상의 조합, 이 특별법상의 조합은 조합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농협이라든지 수협. 그러니까 농협 이러한 수협은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 신청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겠네요. 자, 민법상 조합은 교재에 보시면 법인과 같은 실체적 조직체가 아니므로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여 등기 신청이 부적격이 된다 이겁니다. 즉 조합 자체로 표시하여 등기할 수 없고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어떤 등기를 한다? 합유의 등기를 한다. 다만 특별법상의 조합은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농협협동조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도 가능하고요. 기타적으로 뭐 재건축 조합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기타적인 건 여기까지만 일단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또 대표적으로 태아, 읍면, 민법상 조합 하나 더 있죠. 학교 명의로는 절대적으로 무엇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명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 공립이면 지자체 명의로 하는 거예요. 국립학교면 국가 명의로 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 번씩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란다? 등기 신청 적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적격과 부적격을 무엇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적격과 부적격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등기법에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 누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재 245페이지로 오시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해가지고 권리자,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할 수 없으면 등기법 공부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이 A가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고 B를 매수인이다라고 칭하는데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때는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때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로 구별이 되는데 실체법상의 권리자라 함은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라 함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고요.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협력의 의무를 지는 자예요.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됨으로써 이익을 보는 자예요.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이익을 보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권리자라 하고 불이익을 받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리를 무엇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상실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청구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실제법상에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246페이지로 오시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매수인은 계약을 했으니까 무엇을 지급을 해야 돼요? 계약금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잔금을 주겠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지급했고 최종적으로 잔금도 줬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 그걸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다. 등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안 줘. 그 등기 내놔. 그럼 누가 있는 거죠 옆에. 등기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어떤 신청?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공동 신청의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청구권은 단독 신청에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청구권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공동의 경우에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가 안 줘.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돼요. 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무엇을 하면 된다? 실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A가 등기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등기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A는 줘야죠. 협력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협력의 등기 신청 협력의 의무를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법상의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되는 거야?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은 반드시 언제 존재하는 거다? 청구권은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청구권은 가등기 자체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공동신청인 경우에만 가등기가 인정이 돼요. 왜? 단독일 때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 A와 B가 둘이 가서 A하고 B가 둘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면 돼?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에요. 그 등기 신청권은 A도 갖고 B도 가져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공동인 경우도 존재하고 단독인 경우에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요. 그럼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A가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A는 뭐를 갖는다? 등기 신청권을 갖는 거예요. 등기 신청권을. 그래서 신청권은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등기소에다가 신청하는 거니까 개인과 국가니까 공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구권은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청구권이라는 무엇이다?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얘가 만약에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약에 B의 채권자 C라는 사람이 있으면 채권자인 C가 B를 대위해서 무엇할 수 있다?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청구권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얘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판결로서 구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등기소에서 거부하게 되면 판결로는 안 되고 이의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쪽으로 오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청구권을 가지고 실제법상의 권리자이냐 의무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그럼 뭐냐? 등기가 A에서 누구 앞으로 넘어가? B로 넘어가죠. 그럼 B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죠? 그럼 얘는 뭐를 보는 거야? B는 이익을 보는 거죠. 소유권을 가져오니까. 근데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잖아.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얘는 무엇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의무자가 되고 여기서 B는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로 일치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줬고 잔금을 줬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귀찮잖아. 돈 다 받았는데 빨리 넘겨주고, 그죠? 1가구 2주택인데 넘겨줘야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귀찮으니까 얘가 이제 안 가져가. 그러면 이 매도인이 야 등기 가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등기 가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에 무엇을 줘야 된다? 인수에 의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무엇이 되고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서로 같은 어떤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등기법상에서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할 때는 실체법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등기법상으로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45페이지를 보시면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매의 경우에는 누가 권리자? 매수인이 권리자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겠죠. 근데 환매의 경우에는요.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환매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을까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을까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 특약의 등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물권, 용익물권 무슨 설정 등기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등기를 설정한다. 무슨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무슨 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 지상권자, 아시겠죠? 저당권자. 이렇게. 근데 그러면 누가 의무자가 되냐면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 A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A가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사용 수익에 대한 것이 제한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얘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등기를 무엇할 때는 이러한 등기를 말소할 때는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권자가 무엇이 된다?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권자가 의무자가 돼요. 봐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얘는 그럼 사용수익권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 사용수익권이 없어지고 얘는 다시 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 즉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라든지 전세금을 증액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전세금이 증가가 된다라든지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 사람이 계속 전세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냐면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요거 이제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교재 표의 맨 밑에 뭔가 줄어든다 이렇게 돼. 줄어든다. 감액한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 연장이 있죠. 연장에 가려고 단축이라고 써요. 연장이 됐을 때는 전세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단축했을 때는 가로 열고 설정자 권자 이렇게 나눴잖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요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우리가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 지상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세 번째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 후에 저당권 말소 등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설정자 A, 저당권이 이렇게 이전된 거야. 저당권 이전 받은 사람이 C가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요.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말소 등기니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C가 무엇이 돼요? 양수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둘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말소하는데, 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등기를 말소합니다. 자,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으면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알아서 죽어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누가 의무자? 저당권 양수인이 무엇이, 저당권 이전 등기 후에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양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그 밑에 이 그림입니다. 그 밑에는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얘가 저당권자죠. 그러면 저당권자고 얘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일단 저당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고 A 또는 C 얘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A랑 누구랑 할 수 있고 B랑 할 수도 있고 C랑 누구랑 할 수 있다? B랑 할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죠. 이때 그 A와 C가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는 뭐를 갖는다? 권리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는다?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간에 보시면 가등기 후에 본등기 신청 그거 봅니다. 가등기 후에 본등기 신청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격려가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가등기가 돼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가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가등기 권리자가 돼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가등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C한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B 앞으로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의무자가 될 수 없고 얘는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요 세 가지가 또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권리자 의무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여기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증가, 감소에 대한 거하고 저당권 이전이 된 경우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누구랑 할 것이냐 이 부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시간은 크게 여러 개 한 겁니다. 신청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관공서 촉탁에 대한 걸 설명해 드렸고 등기신청 적격과 부적격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직권에 의한 등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